부지가는 서사 설화 속에 있는 작품입니다. 때문에 설화의 내용과 이 작품의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수능 트렌드로 볼 때도 단순히 시가문학이든 뭐가 됐든 그 작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연관된 평론이나 혹은 설화도 같이 내지는 뭐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낸다든가 하는 경향이 많아지니까 설화 내용을 간단히라도 얘기를 해두는 게 좋겠죠. 뭐 단순하죠. 그래서 한반도의 동쪽 그리고 아래쪽 지금의 경상남북도 지방 해안가에 9개의 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부족들이 모여 사는 건 좋은데 말 그대로 부족 연합에 불과했기 때문에 단결력이 떨어지니까 외세가 만약에 침략을 하게 되면 뭐 너무나 속절없이 당할 것 같으니까 부족 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에 왕을 달라고 하죠. 여기부터 좀 이상하죠. 왜 하늘에 달라고 그래? 자기들이 뽑으면 되잖아. 하늘에 달라고 한 것은 실제 하늘에 달라고 했기도 했겠지만 이제 지도자나 왕의 천부 하늘이 내려졌다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었겠죠. 어쨌든 하늘에서 대답을 주죠. 이 노래를 부르고 땅을 파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겠다. 이 내용도 흥미롭습니다.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지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노래를 줬어. 이걸 불러.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갈게. 기독교는 큰 종교입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기독교의 신은 자기의 신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죠. 너희들은 나를 영화롭게 하여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믿는 신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흥미롭습니다. 피조물의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신이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더니 땅 속에 박스가 하나 나오고요. 박스 속에 계란이 6개가 있더라. 말이 계란인지 사이즈는 여러분의 머리 2개를 나로 말하면 하나 반 정도를 합친 정도의 계란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버려 두고 갔다가 다시 와봤더니 알이 깨가지고 남자아이가 나왔는데 이미 걸터 앉아있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애가 걸터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이 무지 빨랐다는 얘기죠. 생김새도 굉장히 신기하고 눈동자가 2개라느니 어쩌려느니 하면서 신이함을 과시하고요. 그 중에 큰형이 이제 왕위에 통합 국가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대가야니 금관가야니 은관가야니 하는 가야국 연합의 초대 왕이 수로왕이 되죠. 그래서 이 노래는 그 수로왕의 탄생과 등극에 대한 얘기로 함께 전하고 있는 노래가 되죠. 자, 이 정도로 하고요. 바로 들어갑시다.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 존재죠. 쉽게 말하면 신이에요. 거북신님.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주십시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두머리, 다시 말해 지도자, 그리고 수로왕. 생명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머리가 없으면 죽으니까요. 수로왕은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한역시인데 원문에 보면 이 글자를 써놨어요. 머리 2자가 아니라 머리 수자를 썼다. 옆에 한문 보이죠? 그러면 왜 머리 2가 아니라 굳이 수를 썼느냐? 그야 수로왕과 연관된 내용이니까 그렇겠죠.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어버리겠다.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게 다죠. 어려울 게 전혀 없고요. 자, 의미를 좀 찾아봅시다. 일단 거부가라고 불렀으니 호명. 머리를 내어라. 요구. 내놓지 않으면 가정. 구워 먹겠다. 위협. 이렇게 4단 구조라고 부를 수 있겠죠. 부르고 요구하고 가정한 다음에 위협까지 합니다. 여기서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인데 자기들이 모시던 신이잖아요. 그런데 구워 먹겠다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 아무리 간절하게 요구를 해도 먹겠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뭐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의미를 좀 파악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 질문. 민준아, 뭘 그렇게 생각해? 못한 생각 있어? 아니면 그래. 오케이. 자, 물어보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거나 지혜롭다거나 하지는 못했겠죠. 인류는 지금의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그로 인해 발달시킨 문명이 있습니다. 지금 같지 않은 옛날에 뭔가를 요구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뭘까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 전에 요즘에 어린이들, 그렇게 아직 지혜나 지식이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 나 저거 사줘, 아빠 나 저거 주세요, 이런 게 있겠죠. 엄마 아빠가 안 들어주면 그 다음은 뭘까? 그렇지. 울죠. 애들은 울어요. 마트 바닥에 사지를 뻗고 누워서 울면 엄마 아빠가 이제 너는 여기 있어, 엄마 아빠는 갈 거야. 가다가 다시 오죠. 그때 다시 가버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버릇을 고칠 텐데. 뭐 그럼 고대인들은 두 가지로 뭘 썼을까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할 때 두 가지를 썼을 겁니다. 역시 첫 번째는 가져오는 거죠. 아니면 달라고 요구하거나. 근데 가져올 수 없거나 상대방이 거절해. 그럼 그 다음 방법은 뭘까요? 역시 그들도 그렇게 뭐 협상의 기술 같은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뺏어야죠. 안 뺏긴다고 하면 싸워야죠. 그래서 내놔, 안 주면 죽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것은 구워 먹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 안 주면 절대 안 돼, 그 정도의 간절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니까 이 위협이라고 보다기보다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세 가지 성질로 분석이 돼요. 첫 번째는 무효, 두 번째는 노동요, 세 번째는 주술요. 무슨 뭐 영신군가라는 것도 이 작품에 해당이 되는데, 영신군가 같은 얘기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게, 그건 너무 내신 얘기고 우리는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의미를 알아볼 겁니다. 의혀가 무당을 믿나? 아니요. 안 믿어? 무효라는 것은 무속,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 의 노래란 뜻인데, 무속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무속이 정확히 어떤, 무당이면 무속인 거야? 그러니까 뭐 컬러풀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면서 작두위를 돌아다니고 점을 치면 다 무당이냐? 무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다시 말해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존재와 평범하고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연결해주는, 즉 매개해주는 사람과 연관된다면 그걸 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세계에 남아있는 현대 종교들, 뭐 대표적으로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데 보면 다 저 무에 해당하는 직위나 인물들이 있죠. 목사님, 수녀님, 신부님, 뭐 랍비, 스님 전부. 좋게 말하면 제사장이고요. 그냥 무당이라고 해도 되죠. 사실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하는 역할이 그건데. 그래서 여기서 무속의 노래라고 부르면 이게 무슨 무당의 노래만으로 의미를 좁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 좁은 것 같고, 초자연적 존재와 평범한 인간들을 매개해줄 만한 내용이 등장하면 그것을 무효 혹은 무속의 노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위를 좀 넓게 보시고, 노동요는 뭐 땅 파면서 불렀으니까요. 당연히 노동요가 되겠습니다. 주술요는 주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주술성이 뭐예요? 신년 오랜만이야. 주술성이 뭐야? 뻘뻘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4개 문장을 말할 거야. 이 넷 중에 주술성 있는 문장이 몇 개인지 나한테 말해주면 돼요. 개수만. 첫 번째, 아버지 저녁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두 번째, 아버지 저녁 먹게 10억 원만 주세요.
전용 비행기 타고 프랑스에 날아가서 최고급 와인에 푸아그라를 먹고 와야 되겠으니까 10억 원만 주세요. 100억 원 주셔도 돼요. 세 번째, 시니어 저녁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순댓국 먹어야 되겠어요. 커피 한 잔. 시니어 저녁 먹게 10억 원만 주세요. 넷 중에 주술성 있는 문장은 몇 개야? 2개. 주술성의 조건은 뭘까요? 첫 번째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와야 돼. 초자연적 존재에게 기원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 중에 본인의 아버지가 초자연적 존재, 뭐 드래곤이라든가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냥 주민등록이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라고 한다면 신이 등장해야, 즉 초자연적 존재에게 소원을 빌어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평범한 방법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소원을 빌어야 됩니다.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한다면, 글쎄요, 보통은 부모가 자식에게 밥 먹으라고 5,000원, 10,000원 주는 거는 뭐 그렇게 쉽지 않은 집도 물론 있겠지만 아주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실현은 가능하죠. 하지만 밥 먹기 10억 달라라는 말은 실현이 불가능. 물론 이 중에 전 밥 먹기 10억 달라고 하면 주십니다 라는 사람이 있다면 친하게 지냅시다. 굉장히 부럽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주술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질문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질을 설명한 거고, 진짜 질문은 요 네 행 중에 주술성이 가장 강한 행이 몇 행이겠느냐는 것이죠. 몇 행이겠어요? 주술성이 가장 강한 행. 머리를 내어라. 머리를 내어라를 많이, 대부분 학생들이 이걸 얘기해요. 왜냐면 요구가 있으니까. 아니, 여기 요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원이나 소원. 그죠? 근데 말했듯이 이런 내용으로 사행을 분석하면 사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술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무서운 것 같고, 무슨 뭐 저주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 거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술이 너무나 간절한 소망을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기원하다 보니까 위협이나 내지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위협도 개입되고 뭐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내용도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건 주술성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구지가에서 필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다음, 미련 두지 말고 빨리빨리 가자. 그 다음에 원왕생가로 갈 텐데, 잠깐만 이거 좀 끕시다. 나만 더워요? 켜져 있냐? 좀 꺼주세요. 자, 이런 얘기 잠깐 해보자. 내 수업은 굉장히 선정적인 수업을 지향하니까 아주 그냥 자극적이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해야 되니까요. 자, 봐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카니발리즘이 무슨 뜻입니까? 카니발리즘. 뭔 뜻이에요? 카니발 많이 했어. 카니발리즘은 이제 식인을 의미하죠. 식인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뭐 아주 끔찍해서 도무지 존재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건 아니죠. 남미는 되게 큰 대륙이죠. 대륙의 중앙부 같은 경우에는 숲이 많지 않고요. 바다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카니발리즘이 일어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부족의 일원이고, 우리 부족은 인원이 많아요. 그리고 저쪽 부족은 인원이 적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쟤들한테 있으니까 쟤들을 쳐서 우리가 빼앗자, 약탈을 하자. 뭐 옛날의 역사에서 드문 일도 아니잖아요. 인원도 우리가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만 200명이야. 저쪽은 무기를 들 수 있는 남자의 수가 50명도 채 안 돼. 또 노인과 애들이 많아. 그러면 뭐 껌이죠. 대뜸 약탈을 자행을 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불태우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질 뻔했어. 왜냐면 저쪽에 정말 일당백의 용사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싸움에서 무슨 귀신 야차인 줄 알았어요. 너무 끔찍하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겼어요. 그놈 한 놈 때문에.
간신히 있어요. 생포해가지고 가둬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우리 편으로 삼아야죠. 그래야 다음 전투에서 우리가 거뜬하게 이길 거 아니야. 제안을 했지. 너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랬단 말이야. 근데 그놈이 이제 말을 안 들어. 빨리 죽여라. 싫다. 나랑 너는 모시는 신이 다르다. 일단 이딴 소리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이 다음 전투에 나갈 때가 됐어요. 이번엔 좀 쉽지 않은 대상이야. 그래서 저놈의 용기와 용맹과 어떤 스피릿이 필요함. 근데 이놈이 같이 나가기는 싫대. 우리 부족의 용맹한 전사들이 이놈의 힘과 기운과 정신을 가지고 나가면 더 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 친구의 피와 살을 섭취하고 의식을 치르고 그리고 전장에 나가는 거죠. 지식의 발달과 문명의 발달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무지 현대 관점으로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증명하고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문명의 발달의 큰 효과 중에 하나죠.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왜냐면 그래봤자 영양소에 불과할 뿐 스피릿 같은 걸 그 사람의 스피릿을 내가 가질 수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자, 이런 식이죠. 따라서 구워 먹으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범인을 섬기는 부족, 곰을 섬기는 부족,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있다고 치자. 많았겠죠. 그럼 이들이 전장에 나갈 때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의 축복을 받고 표범의 날쌘, 곰의 힘, 호랑이의 용맹 이런 걸 갖고 나가면 좋겠지. 근데 가끔 가다가는 자기가 모시는 신의 피와 뼈와 살이 필요할 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구워 먹으리라고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딱히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울 것도 아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자, 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왕생가로 갑니다. 향가죠. 때문에 여기까지가 기, 여기까지가 서, 그 다음 두 줄은 별이고요. 19체 향가에서 여기가 감탄사라는 점이 중요하다는 건 이미 얘기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곧바로 내용 들어갑니다. 자, 달, 무량수불, 보고의 말씀. 요 세 가지가 의미가 있고 그 전에 서방이라는 말은 서방정토를 가리켜요. 서방정토. 빈. 서방정토란 말 들어봤어요? 뜻은 모르겠고. 말 그대로 서쪽 방향에 있는 깨끗한 혹은 정화된 땅을 가리키는데요. 혹은 뭐 올바른 땅이기도 한데. 이게 뭐냐?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이에요. 불교는 극락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극락의 불교적인 표현이 서쪽 방향입니다.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 중국이죠. 불교의 발상지는 어디예요? 인도죠. 그럼 중국의 입장에서 불교의 발상지가 어느 방향에 있어? 중국의 입장에. 이쪽이 조선이고 이쪽이 인도니까 서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서방이라고 부르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 쪽이 있으니까 서방인 거죠. 거기에 깨끗한 극락의 땅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질문. 요 세 개를 보시고 달이 극락까지 가는 거야. 가서 무량수불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보고의 말씀을 빠짐없이 사르에다. 사르란 말은 아뢰다의 고어예요. 아뢰어 주소서. 아뢰다는 알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뭔가를 말하면 아뢰다 그래. 자,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해달라고 합니까? 자, 다시 누가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을 전달해달라고 하나요?
누가는 없어요. 누가는 여기 안 써 있어. 근데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어렵나? 쉬운데? 그래요? 그럼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는 거니? 무량수불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 전달해? 탈이에요. 탈이 전달자예요. 무량수불은 구원자. 그리고 보고의 말씀이 전언입니다. 전언.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를 말해봐요. 누가 달을 통해 부처님에게 전언을 보내려고 해? 누구겠어요? 화자죠. 안 써있지만 당연히 화자겠지. 즉 나겠죠. 따라서 화자가 달을 통해 무량수불에게 전언을 보내려는 겁니다. 혜성아, 메시지가 한국말로 뭐야? 아, 그러면 안 되지. 저기요, 그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종이에 적어도 메시지고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뭐 감귤로 귤에서 액을 짜가지고 종이에 적어서 불에 쬐어야지만 보내게 비밀 메시지를 적어도 메시지인데 그걸 문자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메시지는 우리말로 대체 뭘까요? 한국어 단어로 뭐가 있을까? 너무나 우리가 쉽게 메시지 하는데 그 한국어 단어 있을 거예요. 버스는 우리말로 뭐예요? 버스예요. 그건 한국말이 없어. 왜냐면 버스라는 게 처음 우린 들어왔은 그 사물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메시지는 있을 거 아니야. 우리말에도. 그런 말은. 이거예요. 전언. 전하는 말. 전달하는 말. 메시지죠. 그러면 화자가 구원자에게 전달자를 통해서 전언을 보냈습니다. 그럼 전언의 내용이 여기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이게 이 전언의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을 무량수불, 즉 부처에게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바로 갑니다. 서원은 맹세, 다짐, 별로 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해석본에는 서원이라고 안 하고 다짐이라고 하는 해석본도 있어. 다짐 깊으신, 다짐 깊으신 이렇게. 맹세 깊으신 부처님을, 이 부처님이란 무량수불이야.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고추 모아 꼿꼿이 아주 꼿꼿하게 모아서 원왕생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뢰어 주소서. 그럼 여기서 뭘 주목해야 돼? 이거예요. 요게 이 글의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원은 원한다는 얘기죠. 왕생이 중요하겠네. 근데 원왕생 뜻은 밑에 이미 써있죠.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바란다. 쉽게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반복해서 두 번 말했죠.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 질문, 이 그리워하는 사람이 누구야? 화자예요. 화자야.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그 사람이죠. 있다고 아뢰어 줘서. 달이 아뢰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탁은 했어요. 이 몸 남겨두고 48대원 이루실까? 요거는요 살짝 위협이에요. 부처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위협이 되느냐? 그거를 확인해 봅시다. 은서 3번 문제 보기에 맨 아래 두 줄만 크게 좀 읽어봐요.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을 품고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연구하는 모든 신도를 구제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48개의 맹세를 제시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48대원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도하거나 구제를 바라면 내가 꼭 제도해 주겠다 혹은 구제해 주겠다는 여기 보세요. 이거 다짐을 한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 돼? 너가 부처님 당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도하겠다면서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처님의 제도를, 구제를,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이 몸을 이 속세에 그냥 남겨두고 48대원 잘도 이루시겠습니다. 그 48대원 끝 되겠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부처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근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왜 구지가랑 함께 엮여서 같이 등장했겠어? 구지가의 마지막과 원왕생가의 마지막은 통하는 면이 있다. 어떤 점에서? 위협이라는 점에서. 하지만 구지가는 대놓고 위협한다면 이 원왕생가는 대놓고는 아니고 하지만 은근히 48대원을 정말 이루실 거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나를 빨리 데려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데 무슨 48대원 4개도 안 되겠네. 빨리 데려가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왕생가의 마지막은 좀 흥미롭고 독특하게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 다음 청산별곡 문제 풀어보시고요. 바로 갑니다. 고려 소교의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무리 수능에 고려 소교의 특징을 다음 중 고르시오란 문제가 안 나온다고 해도 그래도 기본 해야죠. 곱셈 나눗셈 하려면 덧셈 뺄셈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2개쯤 더 있는데요. 글쎄 뭐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여기까지. 라연아 혹시 이게 뭔지 알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러면 별개로 물어볼게요. 고려소교는 몇 음보일까요? 잘 알고 있네요. 들어본 거 아니야 사실은. 자 무슨 말이야? 여기 보세요. 살얼이 났다. 3번에 읽었죠? 청산에 살얼이 났다. 3글자 2글자. 이거예요. 이게 3음보란 얘기죠. 다음 2번째. 부는 뭘까요? 고려소교는 이렇게 1절, 2절, 3절. 이 노래는 몇 절까지 있어요? 8절까지 있죠? 그럼 분절체는 무슨 뜻? 절로 나누어져 있다. 비슷한 말로 연장체라고 해요. 여러 절로 나뉘어 있다는 뜻이죠. 후는 뭘까요? 후는 제일 쉽죠? 후렴구. 후렴구를 여음이라고도 합니다. 여음은 남는 소리란 뜻이죠. 소리가 남아. 그래서 여음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질문. 라연 이 부분이 이제 후렴구거든요.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이 부분은 이 글의 주제와 내용상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후렴구의 특징은 주제와 내용상 무관하다. 내용만으로 따지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이 고려소교의 여음의 특징인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잠깐 여기 보세요. 이 노래는 1절부터 8절 중에 7절까지가 즉 노래 대부분이 굉장히 슬퍼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음은 어떻죠?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뭔가 경쾌하고 촐싹맞고 방정맞고 밝은 그런 여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노래가 너무 슬프니까 여음을 통해서라도 그 비극성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비극적 정서를 완화 혹은 상쇄 8번 나오는데 8번 다 쓸 필요 없겠죠?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자, 어쨌든 주제와 내용상으로는 상관이 없고 이 정도 효과는 거둘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머지 2개는 뭐 얘기합시다. 후대에 궁궐에 수용됐고요. 기본적으로는 구비전승됐죠. 왜냐하면 서민들의 노래니까 고려 소교 아니야. 속된 노래니까요. 문자로 기록되지 않다가 나중에 조선시대 와서야 한글로 훈민정음 창제된 후에야 한글로 기록이 됐죠. 이런 거는 뭐 굳이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궐에 수용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더 있는데 수용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남녀 상렬지사는 삭제됐어요. 남녀 상렬지사는 삭제. 남녀 상렬지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문자 그대로입니다. 칠판 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기뻐하는 가사. 남녀, 상렬, 지사. 그런데 내가 쓴 것처럼 다 삭제한 건 아니고요. 너무 지나친 거, 너무 선정적인 것은 삭제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니 내가 아쉽다는 말이 아니고요. 연구자들이 아쉬워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냐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나봐요. 말했듯이 선정적인 수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쌍화점은 평가원 모의고사나 문학책에 단골로 나오는 고려 소교 중에 하나입니다. 쌍화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쌍화는 만두란 뜻이고요. 점은 숍이니까 만두숍, 만두가게라는 뜻이죠. 내용은 이래요. 만두가게에 만두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만두가게 주인이 팔라는 만두는 안 팔고 내 손목을 덥석 잡는 거야. 그리고 효과음이 지나가요. 또 효과음이 왜 지나가지? 다루러거디러 다루고 효과음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만두가게 뒷방같이 불편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갑니다. 물론 화자는 여성이고요. 만두가게 주인 남자였겠지. 절에 제를 올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절의 젊은 승려가 올리라는 제는 안 올리고 내 손목을 덥석 이렇게 손목을 잡아. 그러고선 또 효과음이 다루러거디러 효과음이 지나가요. 무슨 뭐 물레방아나 폭포처럼. 그래서 또 그 절 뒷방같이 불편한 데가 없었다. 이렇게 갑니다. 나중에 이제 우물에 물을 길러 가요. 우물에는 설마 남자가 없겠지. 네, 우물에 물을 길렀더니 우물 속에서 용이 나와가지고 내 손목을 또 덥석. 이제 사람도 아닌 게 손목을 잡아. 이것들이 막. 그리고 또 효과음이 지나가죠. 더 흥미로운 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나잖아요. 그럼 각 연마다 대화로 되어 있어서 이런 노래를 한 명이 부르면 이제 한 명이 맞장구를 칩니다. 그럼 그 한 명이 뭐라고 맞장구를 치느냐? 둘 다 이제 여성인데 맞장구 치는 여성이 이렇게 말하죠. 그 가게 어디야? 그 절이 어디야? 알려줘. 이렇게 가죠. 되게 이런 내용이 남아 있어요. 기록으로. 그럼 대체 삭제된 것은 무슨 내용이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하다. 아니 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연구자들이 궁금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거는 삭제가 됐어요. 지나친 거는.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쌍화점 같은 게 그나마 가장 선정적인 내용이긴 한데 다시 말하지만 수업에 나오는 거예요. 문학책에. 내가 그냥 흥미로 지어낸 내용 아니야. 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산별국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살얼이 랍다의 세 가지 뜻. 먼저 살고 싶다겠죠? 살아야 했다도 되겠고요. 살겠다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각각의 의미는 살고 싶다라는 건 소망이 되겠죠?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건 후회가 되고요. 살겠다고 하는 건 의지가 돼요. 다시 말해 이 작품의 화자의 정서는 무려 세 가지나 되고 여러모로 해석이 다양한 게 많아서 그것들을 좀 일일이 파악해 둘 만한 건 파악해 둘. 뭐 너무 자세히는 필요 없겠죠. 내신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요거는 정말 중요하지요. 그래서 대체 청산이 뭐냐? 첫 번째는 이상향이죠. 현실이 아닌 곳이에요. 그러나 이상향이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고려시대의 서민을 인터뷰를 합시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거기에만 가면 본인의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 상대방이 대답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만 아니면 어디나요? 그럼 너무 슬프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여기만 아니라면 어디든 상관이 없겠다는 거죠. 따라서 청산은 이상향만 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기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곳이죠. 너무 힘드니까. 어느 시대나 사회의 기층, 가장 아래를 이루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문명이 덜 발달한 곳일수록 더 그랬을 텐데 현대인 살아가는 복지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의 또 아래
계층의 사람들을 보면 과연 문명이 발달을 하긴 한 걸까 싶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만 그 다음에요 머루다레는 소박한 음식이에요. 무슨 대단히 맛있는 꼭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은 아닙니다. 다음 우러라 새야. 자고 일어나 우러라. 우러라의 의미도 두 가지. 다오. 그 다음에 우는구나. 그러니까 우러라라는 명령을 좀 더 의역하면 우러다오. 날 위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날 위해서 너도 울어다오.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뭐냐면 호소가 되고요. 우는구나라고 하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왜 공감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새가 우는구나 새야. 나와는 너보다야.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그럼 새와 나는 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유명한 거죠. 너무 유명해서 뭐 다들 알겠죠.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중요. 이렇게 쓰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새에게 부탁하는 거지. 근데 이걸 이렇게 해석이 되면 그때는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새도 울고 나도 울고요. 요거 비교격이야. 무슨 날라와가 아니야. 너보다입니다. 따라서 화자는 여기에서 화자의 정서는 비애죠. 슬퍼요. 괴롭고. 바로 갑니다. 가던 새 본다. 물은 물이죠.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요거는요. 표로 알아보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니까 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일단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 속에 화자가 있죠. 산에서는 보통 물이 흘러내리죠. 그럼 저 물 아래쪽에는 뭐가 있어? 자기가 살던 마을이 있어. 하류에 마을이 있고 마을엔 자기가 경작하던 논밭도 있고요.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있겠죠. 따라서 새는 자유롭게 날아서 여기까지 갈 수가 있지만 나는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나는 그 새를 보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 그러면 화자는 아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해석을 좀 조심해야 된다. 단순히 미련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가던 새를 일단 한쪽에 쓰고 이쪽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그러면 화자가 셋으로 추론이 돼요. 첫 번째, 가던 새를 리을 탈락으로 해석하면 갈던 사례. 사례는 밭을 말해. 원래는 일항이란 뜻인데요. 밭이라고 합시다. 갈던 밭에 새는 없어. 날아간 새는 없어요. 내가 마을에서 갈던 밭을 본다고. 내가 갈던 밭이야. 근데 잡초만 무성하고 아니면 그 밭은 이미 유력자의 손에 넘어갔어. 그럼 내가 들고 있는 이건 뭐예요? 이끼 묻은 쟁기죠. 농민이라서 본능적으로 쟁기는 챙겨서 왔지만 쓸 데가 없습니다. 첫 번째 화자는 유랑농민. 우린 지금 화자를 추리해보고 있어요. 화자. 누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냐를 추리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이건 그냥 이제 날아가는 새라고 하자. 새가 날아갑니다. 마을에. 그럼 이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녹슨 무기, 병장기를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 병사로 끌려나가서 싸웠는데 전쟁에서 졌어. 그럼 선택지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적군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졌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전쟁에서 죽는 거죠. 살아 돌아올 수는 없나요?
안 되죠. 포로로 잡히거나 죽거나 항복하면 포로로 잡혀가니까. 만약에 도망치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면 바로 사형이죠. 전장에서 도망쳤으니까. 탈영병의 처벌은 현대에도 엄격한데 옛날엔 더 심했겠죠. 때문에 여기는 두 번째 화자는 누구로 보느냐? 패잔병으로 보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쳤거나 아니면 몰래 왔거나. 그러면 왜 패잔병인데 마을에 돌아가지 못해? 말했잖아요. 마을에 돌아갔다가 잡히면 죽는다니까. 안 되지.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끼든 녹이든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장도. 장도란 은장도를 말하죠. 은장도. 그러면 은장도라고 하는 건 누가 지니는 거예요? 여성이죠. 근데 그 은장도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게다가 산속에 숨어 살아. 그러면 어떤 여성으로 봐야 하느냐? 실현당한 여성으로 볼 수 있겠다. 실현당했으므로 더 이상 은장도를 손질할 필요도 없고 돌아가자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임은 보고 싶지만 하지만 그것도 내가 속세로 가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은장도 같은 건요. 잠깐만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데 누가 나를 위협을 해. 막 강간을 하려고 그래. 내가 그래서 무기를 손에 들었어. 그럼 무기를 이렇게 뽑았으면 칼을 뽑았으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너 오면 죽여. 오지 마.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너 오면 나 죽어버릴 거야. 아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아니 왜 죽어? 상대방이 나쁜 놈이잖아. 내가 왜 나빠요? 왜 내가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웃기지도 않는 문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미개하기 그지없죠. 왜 이렇게 해야지. 흥미로운 시대였어요. 너무 살기 힘들었겠지. 뭐 그건 그렇고 요새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은장도나 장도라는 것이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이 그거를 모두 휴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생겼는지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개만 얘기하는데 이따가 8년 가면 또 요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한번. 어쨌든 요 정도로 화자의 정체를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년까지는 마무리가 됐죠? 4년으로 갑니다. 다음. 자, 1인공, 결인공 이렇게 저렇게 이럭저럭 하여 낮으라는 낮이죠. 낮은 디네. 국유화만 시키면 되죠? 지내왔구나. 그 다음에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한. 낮이란 밤을한이니까 이건 밤이겠죠. 밤은 또 어찌하리라. 어찌하리. 이렇게. 어떡하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데 밤은 어떻게 지내나? 여기서 뭐가 보여? 고독감이 보여. 체념도 보이고. 근데 이 대목 이거 말이에요. 요런 거 연철인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돼. 고전시가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저런 걸 연철인 걸 모르고 그냥 오리가 뭐지 하고 있으면 곤란하죠. 오리는 그럼 연철 전으로 돌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 그럼 가리는 뭐겠어? 이렇게 되겠지. 쉽잖아요.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쩌지? 어떡하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요런 정서와 요런 정서가 있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너무 쉬우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 이거. 요거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잘 나와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어디라는 어디에 던지던 돌일까. 그 다음에 누리라는 누구를 맡히던이겠죠. 마치던 돌일까. 미리도 교리도 없이 미리 교리도 얘랑 똑같아. 연철이었어. 그럼 연철 이전으로 돌리면 뭐가 나옵니까? 밀이.
괸이 이렇게 되죠. 연철 이전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체리나 혹시 괸다가 현대어로 뭔지 알아? 잘 알고 있네. 미다는 반대말입니다. 밉다. 따라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이렇게 되겠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뭐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여기서는 영탄법 쓰였고요. 표현법으로는. 그 다음에 담긴 정서는 체념과 역시 비애가 됩니다. 슬프죠. 자, 요거 질문하고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질문. 돌의 정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한 사람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니에요. 휠이도 없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그 미워한 놈이 나에게 주는 처벌이나 보복 같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뭘 못해서 받은 벌도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왔고요.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속에 처박혀서 울고 있어. 이 울고 있는 나, 이것도 울고 있는 나의 이 삶도 이것 때문이야. 이게 뭘까요? 이것의 정체. 뭘 잘해서 뭘 못해서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나한테 와서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가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슬퍼. 그럼 이건 뭐야? 계급. 맞아요. 좀 더 포괄시켜봐. 계급 혹은 내가 하층민으로 태어났는데 마침 내 주인이 너무 나쁜 놈이야. 착한 사람도 아니야. 나를 막 학대해.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하층민 태어났어도 내 윗사람이 착한 사람이면은 또 나름 살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계급을 포함해서 이 모든 나의 출생과 배경과 그 모든 게 다 하나의 말로 정리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운명이 되겠죠. 이건 다 운명인 거죠. 이 경우에는 비극적 운명이 되겠죠. 다음에 돌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 7, 8이 남았는데 이 노래면 총 8절이잖아요. 그럼 균형 잡아서 생각해 본다면 1, 2, 3, 4가 하나, 5, 6, 7, 8이 나머지 하나라고 해야 4개씩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절의 내용은 1절과 똑같죠. 보시면 청산이 바다로 바뀐 점, 남아저기 구조개와 여기는 머루다리라는 점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따라서 바다의 의미는 똑같이 이상향이자 도피처인데 다만 이 이상향이자 도피처라는 게 제2의 그러니까 청산에 갔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이상향으로 선정한 곳이 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남아자기 구조긴 똑같이 소박한 음식, 남아자기는 나문재라고 해서 미역이나 김처럼 바닷가에 자라는 해조류 중에 일종이고, 그 다음에 구조개는 리을 탈락이죠? 그럼 뭐겠어요? 굴과 조개겠죠. 요새야 굴과 조개가 비싸지만 옛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서 채취하는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소박한 음식이지 이게 무슨 화려하다거나 비싸서 꼭 먹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에 살겠다. 사월이 어떤 해석이 세 가지니까 6절은요 딱히 별로 깊게 얘기할 게 없고 다만 5절과 6절은 자리를 바꾸면 딱 균형이 맞는데 이게 아마 잘못 점해진 게 아닌가. 원래는 5와 6은 자리가 바뀌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7. 가다가 듣는다죠. 애정지는 애가 외딴이고요. 정지는 부엌이에요. 그러면 집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부엌만 어디 시골에 있을 까닭이 없으니까 집 자체가 멀리 외딴 곳에 있다는 뜻이겠지. 부엌에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러 가다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뭔가를 들은 거죠. 뭘 들었어요?
사삼이 짐대에 올라서 해금을 혀거를 들은 거죠. 이거 해석을 다양하게 우리가 보고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사슴이 못 올라갈 테니까 사슴이 어떻게 올라가? 사슴이 아니라 사슴탈 쓴 사람. 다시 말해 광대겠죠. 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펴다. 이렇게요. 이러면 뭐 자연스럽죠. 그러면 여기 사슴탈 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광대란 얘기고, 다시 말해 광대놀이가 마을에 들어와서 공연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면 뭐 그립죠. 아, 나도 저기 가서 같이 놀고 싶다. 뭐 제비 넘기도 하고 외줄 타기, 접시 돌리기 하는 거 보니까 가서 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난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듣고만 있는 거지. 켠다는 걸 들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사슴이 정말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 이거는 속세에 미련이 남은 거지. 나도 속세에서 저렇게 흥겹게, 비록 힘들긴 힘들지만 흥겨운 때는 흥겹게 살고 싶다도 있겠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본다면, 이 밑에로 본다면 어떠냐. 밑에로 본다면. 재원아, 연봉이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대략 100만 원이면 1,200이지 이 사람은. 한 80만 원쯤 되겠죠. 연봉이 1,000만 원이고요. 집은 반지하 월세 살고요. 차는 없어요. 직장은 아르바이트 혹은 비정규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여친 남친은 있는데 결혼은 꿈도 못 꿉니다. 두 번째, 연봉이 1억인 사람이 있다고 치자. 그럼 월급이 얼마죠? 한 800 되겠죠? 그것도 세후 800. 그럼 엄청나죠. 그 다음에 차도 있고요. 당연히 결혼해서 가족도 있습니다. 집도 자가 혹은 전세, 월세가 아니에요. 이 두 사람 중에 로또를 사면 누가 더 절박하겠냐 생각해 봅시다. 말할 것도 없이 전자겠죠. 후자는요, 안 맞아도 돼요. 그거 뭐 1등 하면 피곤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 하죠. 하지만 전자는 로또야말로 인생 역전의 한 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막 올라가더니 뿔 사이에 줄을 걸고 이렇게 해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기적을 바란다는 건 뭘, 어떤 심사를 나타내느냐? 절박한 심리를 나타내는 거죠.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만 여러분도 나도 다 알고 있다시피 기적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 걸로 해석한다면 너무 좀 서글픈 내용이 되고, 위에 걸로 해석한다면 뭐 슬프게 하지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됩니다. 이거를 사슴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아예 이것의 옥이다, 사람인데 잘못 기록된 거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그렇게 지배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8연 갑니다. 가다니 배부른 독이. 가다니는 그냥 가더니예요. 가더니 별 의미 없어. 배부른 독이. 독. 독 알죠? 항아리. 배부른 독이면은 항아리가 이렇게 얄쌍한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속에 되게 많이 부피를 집어넣을 수 있는 항아리야. 그 항아리에 설진, 독한, 아주 매운 강술 더하기 을. 연철이죠. 강술, 을. 비교하면 빚는다. 술을 빚는다. 아주 독한 술을. 술은 어떤 서술어가 어울려요? 만든다?
맞죠. 그런데 만든다보다 술은 전통적으로는 빚다 혹은 거르다라는 서술어를 써요. 술은 어떻게 술 만들어봤어요? 아니, 안 만들어봤다고요? 술 안 만들어봤구나. 내가 지금부터 술 만드는 거 알려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해보세요. 아니면 가다가 마트에서 키트를 하나 사가지고 해봐요. 자, 봐봐. 이거는 내가 뭐 여러분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전 시가 읽다 보면 술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술을 만드는 걸 알면은 그 내용이 쉽게 이해되기도 하니까 한 번만 하고 다시 안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되게 간단해요. 항아리를 두 개를 아래 위로 붙여. 그 다음에 아래 항아리에다가 일단 곡물로 밥을 지어요. 밥은 약간 물을 적게 잡고 꼬두밥으로 짓습니다. 여기서 물을 얼마나 잡는가도 물론 당연하지만 술마다 특색이 생기는 거예요. 백세주는 왜 백세주야? 원래 백세한다는 말은 쌀을 씻을 때 손가락을 쿡 찔러서 이렇게 쓸어 올려가지고 말 그대로 쌀을 씻어. 세수하듯이. 그거를 100번 하면 백세, 100번 씻었으니까 백살이란 뜻이 아니고요. 100번 씻었다는 얘기죠. 전통의 그런 술 만드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밥을 한 다음에 요만씩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효모를 넣고 막 치대서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아. 이 밑에다가 덩어리를 만들어서 덩어리의 크기도 이 넣는 것의 양도 효모의 종류도 전부 술의 맛을 결정하는 요인이에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일정량만 붓거나 심한 경우에는 물을 안 붓기도 합니다만 물을 일정량 역시 레시피대로 부어.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습니다. 이 밑에 항아리는 따뜻한 데 둬요. 불을 떼기도 해요. 빨리 할 경우. 그럼 이 속에서 이제 발효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발효 한참 들 때 이렇게 귀를 대보면 요 안에서 톡톡톡 터지는 소리가 나면 그건 망한 술이에요. 잽싸게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나고 대보니까 발효가 돼서 방울이 이 항아리 옆에 터지면서 띵띵띵 종소리가 나. 그러면 그건 잘 익은 술이죠. 기다리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발효가 되니까 따뜻해지면서 말 그대로 술증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기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 응결하겠지. 얘가 술이 맺힙니다. 맺힌 술이 벽을 타고 흘러내려. 그럼 여기쯤에다가 이제 만들면 여기로 술이 쪼로로 흘러내리겠죠? 그거를 받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청주입니다. 비싸죠. 이건 비싸요. 그 다음에 청주를 다 받았어. 그럼 여기 이제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위에 뜬 요 맑은 거를 국자로 조심조심 퍼내. 백주 혹은 탁주라고 불러요. 당연히 찌꺼기가 조금씩 남겠죠. 이것까지 퍼냈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쫄아들어가지고 남았어. 이건 뭐라 그래? 이건 지게미라고 불러요. 술지게미. 조강지처라고 하면 방앗간에 가서 쌀을 껍질 벗겨낸 그 쌀겨를 얻어다가 남편을 봉양하거나 아니면 양조장에 가서 이 지게미를 원래 돼지밥이거든요. 요걸 얻어다가 어쨌든 공유로 빚었으니까 이거 다 버리는 거야. 이걸 얻어다가 남편과 나누어 먹거나 그런 걸 조강지처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옛날 고전 시가 속의 선비들은 뭘 먹었겠어요? 이거는 꿈도 못 꾸죠. 비싸니까. 그럼 뭘 먹어? 탁주. 심한 경우에는 지게미까지도 먹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시에 보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술을 걸러 먹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 걸러 먹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걸 먹어야 돼. 이거 못 먹어. 이걸 먹으면 걸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먹어야 되니까. 이걸 먹으려면 찌꺼기가 섞여 나와. 그래서 채가 필요하고요. 채가 없으면 두건이라도 벗어서 두건을 밑에 놓고 따라서 밑에 떨어지는 거를 먹거나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짜서라도 떨어지게 해서 그걸 먹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철은 자기 시조에서 술 익자
채장사가 돌아다니니 아니 먹고 어쩌리라고 표현한 것도 마침 술이 익었는데 채를 사시오. 채사 술 거르기 딱 좋은 채를 팝니다. 나 안 먹을 수가 없냐.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참 채 사다가 술을 먹는 거죠. 두건에 걸러 먹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여기다가 독을 욕심껏 얄쌍한 독이 아니라 이따만한 독에다가 술을 빚었는데 아주 독한 걸 빚은 거. 얼마나 독하냐면 여기 보시면 누룩이는 누룩 더하기 2니까 누룩 술의 효모가 누룩이죠. 누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 근데 조롱꽃같이 생긴 조롱박꽃같이 생긴 누룩이 있는 거야. 그 누룩으로 술을 빚으면 한 잔 마시면 집 주소가 기억이 안 나고 또 한 잔 마시면 부모님 얼굴이 가물가물한 그런 독한 술을 빚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해석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편하게 해석하면 누룩이니까 술이에요. 그래서 의역합시다. 독한 술이 이거를 누룩이지만 이렇게 의역할게요. 독한 술이 매워서 독해서 술이 독해서 잡으니 붙잡으니라고 할게.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두 가지인 거예요. 술이 독해서 누굴 붙잡아? 누구를? 나를 붙잡으니 혹은 임을 붙잡으니 두 가지로 해요. 나를 붙잡을 경우에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진짜 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술이 나를 붙잡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 별 수 없이 딱 한 잔 먹고 왔어. 미안해 마누라. 미안해 남편. 술이 나를 붙잡았단 말은 따라서 주객전도가 됩니다. 불가능하죠. 내가 술을 붙잡았겠지. 지가 술 처마신 주제에 술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자기 한 잔만 먹고 가라길래 내가 또 당신 알다시피 마음이 착하잖아. 한 잔 마셔주고 왔어.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말이죠. 술이 임을 붙잡았다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임을 붙잡았다. 그럴 경우에는 화자가 누가 돼요? 아까 우리 화자 셋 중에 누구? 실현당한 여성이 되겠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 누가 알까? 알 것 같아. 사실은 누가 임을 붙잡은 거예요? 술이 임을 붙잡으니. 술이 붙잡은 게 아니지. 누가 잡았겠어? 다른 사람. 정확히 말하면 술을 따라주는 손의 주인.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여자든 딴 사람이 임을 붙잡았겠죠. 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럼 여기 어찌하리꼬는 어찌하리인데 이 어찌하리는 그냥 술이 나를 붙잡았다고 치고 어찌하리의 의미를 알아두면 이거는 이 어찌하리는 낙천적 그리고 취락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취락이 뭐예요? 취락. 취해서 즐기는 거예요. 취해서 즐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내 삶의 고통과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치자.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죠. 그러면 더 괴로워할 시간에 차라리 얼른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다음에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는 게 훨씬 낫죠. 화자도 깨달은 거예요. 사실 자기가 계급사회에서 하층민으로 태어났어. 근데 노력한다고 해서 바뀔 만한 건 거의 없잖아. 그럴 바에야 괴로워할 거 뭐 있냐. 술 한잔 마시고 다 잊어버리자. 즐기고 이제 마음을 바꾸자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8년만 이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낙관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별 수 없지 뭐. 한 잔 마시고 잊어버리자고. 이제 우리 여기로 왔으니까 여기 살면 되잖아 라고 하는 생각이죠.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낙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